네, 이번 주 시장 진단하고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부장님 지난주에 이제 코스피가 2,700 넘어섰고요. 네. 점점 이제 기대치는 좀 높아지는 것 같은데 이제 2,800 향해서 갈 수 있는 겁니까? 뭐 올해 안으로 따져본다면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 연말에 제시드렸던 코스피 밴드 상단이 2,850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레벨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당장 또는 한두 달 뒤에 갈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조금은 힘이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760에서 90 사이에는 지금 확정 실적 기준 PBR 1배 그리고 12개월 선행 PR 기준으로 본다면 2001년 이후 평균의 플러스 1 표준 편차 굉장히 저항대라고 볼 수 있는 밸류에이션 분기점이거든요. 따라서 이 수준을 넘어서서 2,800대로 가기 위해서는 채권금리가 레벨 다운되면서 12개월 선행 PR이 12배를 갈 수 있다는 컨빅션이 있던지 아니면은 실적이 레벨업 되면서 밸류에이션은 가만히 있더라도 지수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맞춰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멘텀이나 상승 조건들이 좀 약하지 않을까,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800을 가기 위해서는 채권금리 하락이나 실적 네. 레벨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2,700 돌파할 때 보면 외국인 매수세가 네. 두드러졌습니다. 최근 금요일에도 외국인들이 코스피 매수를 이어갔고 최근에 이런 외국인들의 매수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꾸준히 사왔습니다. 2023년 11월 이후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3월까지 5개월 연속 순매수입니다. 이제 시장이 급등락을 결정짓는 것은 외국인 선물 매매인데요. 일단은 지난주 FMC 말 안도감이 있다 보니까 채권금리가 좀 꺾였죠. 그런 것들이 외국인 선물 매수를 좀 자극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와중에 현물 시장에서는 마이크로 실적 서프라이즈, 삼성전자발 호재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외국인이 뭐 코스피를 샀다고는 하지만 2,700을 넘어섰던 하루 동안에는 반도체 업종을 99% 샀고요. 그리고 지난주 한 주 동안을 본다면은 반도체 업종을 95% 샀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를 샀다라기보다는 반도체를 많이 샀다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향후 흐름들에 있어서는 무엇이 결정할까? 일단은 외국인 선물 매매는 달러 흐름 그리고 채권금리 흐름입니다. 이 레벨이 더 떨어져야지 더 막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텐데 지금 외국인 선물 누적 순매수를 보면은 올해 초 고점권을 넘어섰거든요. 좀 과매수권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선물은 좀 강하게 들어오긴 좀 어렵겠다. 아니면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겠다. 현물은 매수 강도는 좀 약해진다 하더라도 매수 기조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결국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많이 샀다 이렇게 네,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는데 지금 뭐 지난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있었고 마이크론 뭐 호실적도 네. 있었고 이런 반도체 질주가 사실상 이 코스피의 상승을 이끌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반도체주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뭐 일단은 저는 하반기까지 열어놓고 본다면 중국 경기 턴어라운드, 유럽 경기 턴어라운드, 그리고 미국 경기가 좀 둔화되긴 하지만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는 그림들, 이런 그림들에 의해서 저는 반도체 실적도 좋아지고 업황도 개선되고 여기에 또 AI 모멘텀까지 가세해준다면 충분히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지금 8만 원대, 17만 원대 와 있는 상황에서 이 수준을 넘어서 10만 원, 20만 원대로 갈 것인가 라는 분들에 있어서는요. 일단은 1, 4분기 실적을 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수출도 좋고 실적도 좋긴 한데 이게 가격 변수의 영향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수요 회복을 볼 수 있는 물량 증가가 나오는 아마 2분기를 지나면서 다시금 방향성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하반기에는 중국발 회복세가 반도체 수출 물량 증가로 이어지면서 실질적인 레벨업 과정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확인해 봐야 네, 되겠네요. 예. 지난주에 그 엔비디아 GTC에서 그 젠슨 왕 CEO가 삼성전자 그 HBM 제품에 사인을 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지금 뭐 오늘도 삼성전자 주가는 8만까지는 뭐 가지 못하고 좀 주춤한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 하이닉스에 비해서 좀 덜 오른 측면이 있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앞으로 좀 나아지겠습니까? 일단은 뭐 닉스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긴 했는데 전자는 1월 초 고점 이후 3개월 동안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바닥권에서 7만 원 초반에서 등락만 반복했었는데 지난주에 그걸 뚫어버렸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 소외됐던 데 따른 되돌림 과정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이 지속될 것인가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흐름들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수출 물량이 늘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가격 변수, 특히 낸드 가격 변수에 민감했던 닉스는 잘 가고 전자는 부진했는데 지난주 젠슨 왕의 그런 발언과 액션을 통해서 전자가 움직였다면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또한 실질적인 어떤 뭐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물량이 조금 더 가시화돼야지 거기서부터 모멘텀이 좀 세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네. 네.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 좀 주도한 종목들 보면은 물론 반도체 지금 말씀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AI 그리고 조선 뭐 이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네. 이런 종목들 그 어부지리 장세라는 뭐 얘기까지도 네. 뭐 나오고 있는데 최근 조선도 흐름이 네. 좋고요. 이런 그 미중 패권 갈등이 좀 심화되는 과정에서는 이런 섹터에 좀 관심을 계속 이어가는 게 맞을까요? 뭐 그런 흐름들이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미중 패권 갈등 때문에 최근 이런 종목들, 이런 업종들이 좋았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면은 뭐 최근 들어서 뭐 갈등이 깊어졌다라고 하면은 좀 의미가 있는 시그널이 될 수 있겠지만 그동안 계속 이어졌던 상황이고 갈등 양상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그러면 AI 같은 경우는 올해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럼 왜 지난주에 반도체하고 조선이 움직였을까? 일단은 기본적인 흐름들은 24년 실적이 좋습니다. 반도체하고 조선이 이익 기여도도 높고 이익 모멘텀도 최상위입니다. 2차 전지까지 합쳐서 본다면 이 세 개가 트로이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연초 이후에 제대로 된 반등을 못했거든요. 저 PBR주만 움직이고 반도체, 조선, 2차 전지, 인터넷 웬만한 업종들은 다 코스피보다 못했던 그림이었었는데 지난주 반도체 호황,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조선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이 들어오면서 반도체하고 조선이 연초 이후 수익률이 플러스 반전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올해 이익 모멘텀이 내년까지 모멘텀이 좋은 업종들 사이에서 소외됐던 데 따른 흐름들이 조금 부각받기 시작했고 그 트리거는 아마도 저 PBR주들이 좀 쉬어가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못 오른 종목들 중에 호재가 있는 업종들이 좀 강한 반등을 보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다음에 순환매가 전개되게 된다면 2차 전지랑 인터넷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실적이 주가를 네. 이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이번 달에 가장 큰 관심사 여기 연준의 FOMC였습니다. 3월 FOMC를 두고 부장께서는 그 안도했지만 환호하기도 어렵다. 네. 이런 평가를 내놓으셨던데 네.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시장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24년 점도표가 3번 금리 인하가 아니라 2번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오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6월 달에 금리 동결 확률이 40%를 넘었었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기준금리 전망치, 시장에서 예상하는 전망치가 4.632, 그러니까 연준의 점도표보다 높은 수준까지 갔었거든요.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좀 심했었는데 다행히 24년 점도표를 3번으로 유지하면서 시장은 좀 안도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환호할 수 없는 이유는 25년 점도표가 상향 조정됐죠. 그러니까 4번 금리 인하를 3번으로 조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롱거런 장기 금리 전망도 2.5에서 2.6으로 올라왔고요. 이렇게 본다면은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의구심이 커졌다 정도로 볼 수 있어서 안도했지만 환호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그러면은 시장 지난주에 많이 올랐는데 왜 환호하지 못했냐 환호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3월 FMC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힘이 더 컸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하고 본다면 지난주도 상승률은 그렇게 제한적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3월 FMC 결과가 시장에 좀 안도감을 던져준 건 맞고 채권금리도 좀 내려가게 흐름을 만들어준 건 맞지만 이 레벨을 더 키워가기는 동력이 될 수 있을까? 특히 29일 날 PC 물가가 발표되거든요. 여기서 헤드라인 PC는 반등을 하고 코어 PC도 플랫할, 그러니까 정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게 된다면 또다시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와 물가에 대한 불안감, 이 사이에서 시소 게임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2회냐 3회냐 이게 네. 굉장히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네.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은 확실해진 것 같고 네. 그런데 이 월가에서는 예상대로 그 6월에 금리를 내려도 그간 이제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의 추가 조정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6월 금리 인하와 함께 조정이 있을까? 저는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적인 예로 최근 중국 같은 경우는 지준율이나 금리 인하했을 때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 금리 인하가 시장의 하락 반전의 트리거가 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2분기가 조금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분기는 통화정책 공백기입니다. 4월, 5월. 빠르면 5월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5월도 1일이기 때문에 5월 1일이 FMC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보면은 4월, 5월은 금리 인하는 없고, 그리고 미국 경기는 둔화되고 중국 경제 지표들도 모멘텀이 성장이 좀 꺾이는 그림. 유럽 GDP 성장률은 여전히 0%대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경기 모멘텀 공백기, 통화정책 공백기라서 4월, 5월은 조금 조심하자. 그리고 매년 4월 달에는 유동성 이슈들이 좀 있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뱅크 사태가 있었고, 그 전에는 지준율 때문에 지급준비금 때문에 단기 금융시장이 좀 충격을 받은 적도 있었고, 그래서 매년 4월에는 좀 이슈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조심하자. 그리고 1분기 실적 시즌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실적은 어느 정도 양호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머지 업종들이 얼만큼 따라올지에 따라서 좀 시장 흐름들이 결정될 수 있어서 4월, 5월이 오히려 조금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좀 많아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그래도 네. 고용 지표들이나 뭐 네. 제조업, 서비스업 경기 지표, 뭐 주택 지표 이런 것도 좀 양호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 경제 연착륙에 성공하는 걸로 봐야 될까요? 뭐 연착륙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최근에 들어서는 노랜딩이란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인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3월 FMC에서 연준이 전망치가 되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24년 전망치를 레벨업하면은 25년은 좀 하향 조정하거든요. 기저효과가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24년, 25년 둘 다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고 24, 25, 26 3년 연속 2%대 성장을 한다는 전망을 내놨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경기 둔화가 있다 하더라도 뭐 0%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라 1% 이상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시그널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올해 하반기쯤에 경기 저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격이라기보다는 완만한 둔화, 연착륙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뭐 해석하기에 해석하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일각에서는 노랜딩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미국 경기는 견조하다. 다만 견조하다고 해서 계속적인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상반기까지 그리고 하반기까지는 좀 둔화 모습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4월과 5월은 이 금리 공백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미국 경제는 어쨌든 연착륙 가능성은 있다. 그럼 네. 향후 6월까지는 좀 시간이 좀 많이 네, 남았는데 맞습니다. 그 향후 금리 인하 계획 이런 거에 변동을 준다거나 네. 충격을 줄 만한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단기 금융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커진다거나 뭐 테드 스프레드나 이런 쪽들이 튀는 그림이 나온다거나 그로 인해서 취약한 금융기관이나 또는 상업용 부동산 부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 연준의 액션 플랜의 시점이 좀 빨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언급만 있었지만 QT 중단이라든지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구체화될 수 있는 시점이 돌아올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뭐 위기가 발생한다면 즉각적인 긴축 완화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이번에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불거질 수 있고 좀 위험 요인들이 들어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정책이 대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조정심 매수 전략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6월 미국의 그 금리 인하 전망은 어쨌든 조금 짙어지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뱅가드에서는 연준이 연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는 시나리오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금리 인상 과정에서 뭐 때문에 금리 인상을 했나를 봐야 되겠죠. 작년만 하더라도 경기는 모르겠고 물가 잡기에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경기는 고려 변수가 아니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물가가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둔화되는 속도가 더디면서 경기 변수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를 고려하려면 지금 기준금리 레벨이 한 4% 초반, 3% 후반이면은 조금만 내려도 이제 레벨이 낮아지니까요. 근데 지금 기준금리가 5.5입니다. 5.5. 연준이 제시한 롱거런 금리 2.6보다 2배 이상 높은 거죠. 그렇게 본다면 물가만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였을 땐 통화정책 정상화,
그러니까 과도한 긴축 사이클에서의 정상화하는 과정들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파월 연준 회장도 24년, 25년 GDP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물가 전망도 일부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3번 금리 인하를 얘기한 것은 통화정책 정상화 차원에서의 금리 인하 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얘기 좀 나눠봤고요. 중국 경제도 좀 살펴볼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은데 그 양회 이후에 4월에 조금 더 디테일한 정책들이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고, 실물 경제는 그동안에 안 좋았지만 바닥을 통과하는 분위기라는 관측들이 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수출 데이터, 물가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PMI도 그렇고요. 특히 여기서 주목해서 볼 부분 중에 하나는 M2 증가율이라고 해서요. 유동성 증가율이 1개월 만에 둔화세가 멈췄고 고정자산 투자도 2달 연속 반등을 했는데 12월이 3.2였는데 1월, 2월 누적이 4.2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그림들은 작년 7월 이후 쏟아졌던 경기 부양 정책, 10월 25일 이후부터 했던 재정 드라이브, 그리고 1월 달에 지준율이나 그리고 2월 달에 금리 인하, 이런 정책 패키지가 시장에 조금씩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나, 금융시장에 그리고 경기에 조금씩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하반기 중국 경제를 충분히 기대하고 바라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4월, 5월에는 조금은 착시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2023년 3월, 4월 달에 소매 판매 증가율이 마이너스였던 게 4월 달에 18.4%까지 올랐습니다. 리오프닝 영향인데 그 영향들이 컸기 때문에 반대의 효과, 그러니까 기저 효과가 들어오면서 아마 4월, 5월 달에 확인하는 3월, 4월 실물 지표가, 특히 소매 판매 지표가 확 꺾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불안 심리는 있겠지만 하반기 경기 회복세는 좀 더 뚜렷해지고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연준 얘기도 나눠봤지만 스위스 은행이 지난주에 이제 금리 인하했고 일본 은행도 긴축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각국 중앙은행들의 움직임 속에서 뭐 아무래도 환율 부분에서 좀 살펴볼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FOMC가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였다고 해도 달러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달러와 가치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복잡한데요. 일본, ECB, 스위스 각기만의 흐름들을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채권금리는 좀 꺾였다 하더라도 달러 인덱스는 지금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위치하고 있거든요. 저는 상반기까지 5월, 6월까지는 달러는 박스권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좀 오버슈팅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조금은 하방 압력, 그러니까 달러 약세 압력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준금리 격차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기 흐름입니다. 하반기에는 미국 경기는 둔화되는 그림들을 좀 더 이어가는 가운데 유럽 경제 지표들이, 유럽 GDP 성장률이 0%대 성장에서 벗어나서 1%대 성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과 유럽 간의 경기 모멘텀의 방향이 달라지는 그림에 의해서 달러 약세 압력이 높아지겠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박스권, 오버슈팅 가능성은 있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달러 약세 압력이 커지는 그런 그림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앞서서 그 PC 발표 이번 주에 예정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컨센서스는 헤드라인 PC는 전월 대비 반등을 하는 그림이고요. 코어 PC는 플랫하거나, 그러니까 1월하고 동일하거나 약간 밑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파월 연준 회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말했던 이유는 코어 PC라든지 코어 물가가 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코어 PC가 둔화되지 않고 다시 정체되고 있다? 라고 하면 시장이 조금은 불안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PC 물가 29일 날 발표되는데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채권 시장도 좀 뜨겁다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연초 이후에 지난 3월 20일까지 장외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10조 원 넘게 순매수했다고 합니다.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이 채권 비중을 좀 늘려봐야 되는 시기가 온 걸까요? 뭐 일단은 자산 배분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채권을 가지고 비중 조절하실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주식에 오리엔티드 되신 분들은 채권에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한테 채권을 투자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겠지만 자산 배분 차원에서의 채권 비중은 어느 정도 늘려도 괜찮겠다.
특히 다만 여기서 막 채권금리가 꺾이면은 따라가시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는 4.2 이상에서 반등할 때,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올해 말 내년까지 열어놓고 내년 상반기까지 열어놓고 채권금리와 주식시장을 보면은 전 주식시장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채권 비중을 늘려가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저는 주식 매력도가 높다. 물론 조정시 매수 전략이긴 하지만 4월, 5월 중에는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 배분 관점에서 채권을 조금 늘려도 괜찮지만 여전히 주식이 매력이 네.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우리 시장 좀 돌아오자면 이번 주에 이제 주총 시즌이 네. 또 이어집니다. 여전히 이제 저 PBR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 주 주총 시즌 마무리돼도 저 PBR주에 대한 관심 계속 이어질까요? 일단은 최근 배당 정책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들이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되면서 뭐 종목별로 굉장히 큰 편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감이 조금이라도 들어온 종목들은 급락을 하기도 하고 좀 긍정적인 그림들을 보여주는 거는 반등을 이어가긴 하는데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그동안 급등을 했던 것보다 반등이나 상승 탄력은 굉장히 약하고요. 조정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난주 유틸리티가 수익률이 꼴찌였고요. 꼴찌에서 2등이 자동차였습니다. 네, 그 정도로 조금은 불안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주총 시즌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배당락도 옵니다. 배당락이 오면은 그동안 기대감에 배당 기대감에 올랐던 부분들을 되돌려줄 수밖에 없어서 저는 3월 말 4월 초중반까지는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4월 중순 이후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왜냐면은 5월 달에 2차 세미나가 있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들이 나올 수 있어서 다시금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좀 살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거든요. 다만 지금 많이 올라온 수준에서 따라가는 전략은 최대한 자제하고 3월 말 4월 초중반에 좀 밀려나거나 배당락을 통해서 뭐 등락이 있거나 그럴 때는 조금 다시 담아가도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4월 중순 이후에 밸류업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느새 이제 3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 시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코스피는 2,800 근처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업종이나 종목별 흐름 보면은 잘 올랐던 종목들은 밀리고 밑에 있던 종목들이 올라오는 그림, 특히 지난주에는 반도체 조선이었고요. 이런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번 주도 좀 순환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못 올라왔지만 실적이 그래도 실적 전망이 올라오고 있는 업종들이 2차 전지랑 인터넷 이 두 업종인데 외국인 수급을 좀 체크하시면서 한번 트레이딩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3월 말 4월 초를 지나면서 코스피가 2,800에 근접하면은 조금 조심하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이번 주는 순환매 대응, 그 다음에 좀 더 레벨이 2,750 이상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면은 조금 리스크 관리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순환매 대응하고 실적 전망이 올라가는 기업들에 좀 주목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